땡길 라이브 시작합니다. 어딜 가도 AI 이야기입니다. 이 AI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실적으로 정말 실적으로 우리가 AI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는 걸 입증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 AI 반도체 시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HBM 시장에서 동생격인 하이닉스는 참 잘하고 있는데, 맏형격인 삼성전자가 며칠 전 테스트에서 떨어졌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IT의 신 HSL 파트너스의 이영수 대표 설명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IT의 신이라는 별명 제가 잘 낯설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예전에 신 음악의 신 요정 이런 거 보시는 때가 좀 유행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 IT 쪽을 좀 잘 하니까 팬들이 IT의 신이다라고 해서 이제 장난처럼 이제 썼는데, 이렇게 유명해질 줄 알았으면 그냥 IT의 달인 요 정도로 했었을 텐데. 유튜브 채널 이름도 IT의 신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IT의 신 이영수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저 엔비디아 가고 하이닉스 좀 가고 그리고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그 순서대로 펼쳐가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이제 며칠 전에 나왔고, 성장세도 성장세지만 저 같은 사람 보기에는 도대체 이 매출의 신장세는 물론이고 도대체 그만큼 벌어서 영업이익이 몇 %예요 도대체? 이게 우리 제조업 역사에 가능한가 싶어요. 네, 일단 이제 사실 대부분 이제 여기 주식 하시는 분들이 네. 보니까 사실 이제 실적 발표에 실적 잘 나올 거 다 알고 있었어요. 네. 누구나 길 가는 사람도 엔비디아 실적 잘 나올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성장률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장률이 사실은 주가하고 연동성이 되게 중요한데요. 네. 지난 분기 성장률이 정말 대박이었거든요. 왜냐면 지난 분기 2023년 4분기 매출 성장률이 전년 대비해서 265%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게이밍 쪽, 게이밍 GPU 쪽 매출 어때요?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아무도 안 물어보죠. 지금은 AI 가속기, 데이터 센터 매출 어떻습니까?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 성장률이 409%였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번 분기에서 그 성장률을 이기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의 입을 완전히 다물게 만들었죠. 매출 성장률은 26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분기 성장률 대비해서 3%포인트 낮은데요. 중요한 게 데이터 센터 네. 성장률인데요. 427%가 나왔습니다. 지난 분기에 409%였고. 네네. 성장률이 더 가팔라졌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저렇게 어제 나스닥 시장도 대부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네. 엔비디아 주가만 거의 10% 가까이 오른 거죠. 매출이 260억 달러고 1분기 영업이익이 170억 달러니까 260억 달러 매출 올리는 회사가 영업이익을 170억 달러가 나오는, 참 대한민국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한 6% 정도 네, 되니까 맞습니다. AI 시대입니다.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가 이끌고 있고 타이완 증시도 TSMC가 이끌고 있고 우리도 우리가 뭐 이렇게 가파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이닉스가 있어서 잘 버티고 있고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네, 정말 AI 시대입니다. 엔비디아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블랙웰이 곧 나온다. 이거부터 좀 설명을 듣고 갈까요? 네. 네, 이제 아키텍처 이름입니다. 이제 네. 보통 이제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유명한 수학자 이름을 따서 아키텍처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암페어, 호퍼, 테슬라 이런 쪽에 이런 네이밍을 많이 썼고요. 네. 이번에 블랙웰이라는 거는 미국의 유명한 흑인 수학자 이름을 따서 블랙웰이라고 지었고요. 네. 지금 주력인 칩인 이제 호퍼는 H입니다. 그래서 H100이라는 칩이 지금 주력이고요. H100, H200 이러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호퍼를 따서 H100, 200이 되는 거고요. 블랙웰 같은 경우는 이제 B를 따서 이제 연말부터 B100, B200이라는 칩이 나오는데요. 성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네. AI 성능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요. 일단 그 트랜지스터 집적도 수가요. 이제 H100 같은 경우는 한 800억 개 정도 됩니다. 800억 개 되는데 이번에 블랙웰 같은 경우는 2040개. 그러니까 거의 1.5배? 네.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요즘에는 2,400억 개. 네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죠. 2,040억 개. 2,040억 개. 네네, 2,040억 개 정도 되고요. 감도 잘 안 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메모리가 중요한데요. 데이터를 굉장히 고속으로 GPU한테 보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H100 같은 경우는 80GB의 HBM3를 씁니다. 네. 근데 블랙벨 같은 경우는 192GB HBM3E를 써요. 네. 그러니까 용량만 봐도 2.4배가 많아지고요. 그리고 HBM3보다 HBM3E가 훨씬 대역폭이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성능은 거의 5배에서 10배 정도 기존 칩보다 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걸 네. 하이닉스가 지금 HBM3는 납품을 하고 있고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HBM3E는 만들었고 곧 상용합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네. HBM3E는요. 지금 주력 칩은 H100이거든요. 네. 근데 H100보다 좀 더 계산한 칩이 있습니다. H200이라는 칩이 있는데요. 네. H200부터 HBM3E를 채택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HBM3E는 이제 일부 납품이 되고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 비중은 많지 않은데 점점 하반기로 갈수록 HBM3E 쪽에 이제 비중이 계속해서 커질 겁니다. HBM3E가 이제 8단짜리가 있고 네네. 12단짜리가 있고 네네. 이것도 뭐 차이가 많이 나겠죠. 맞습니다. 일단 네. 이제 그 D램 칩 하나가 1단짜리가 이제 D램 한 개 칩이잖아요. 네, 네, 네. 칩을 여러 개 쌓을수록 용량이 커지죠. 네. 네,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8단보다는 12단이 용량이 훨씬 커지고요. 뭐 기존에 만약에 16GB였다 그러면 24GB까지 이제 용량을 키울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속도는 이제 훨씬 더 빨라야 되는 거죠. 이걸 만들 수 있는 건 현재는 네. 하이닉스밖에 없습니까? 네,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양산 들어가고 있는 거는 SK 하이닉스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이 2분기부터 일부 소량으로 HBM3E를 H200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8단입니까? 12단입니까? 8단입니다. 8단이고요. 네네. 삼성전자 이야기하기 전에요. 하이닉스가 벌써 이제 20만 닉스 이렇게 부르니까요. 네네. 올해 영업이익 여쭤봐도 돼요. 좀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네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네네. 반도체만 놓고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올해 하이닉스 그 추정치는 한 18조 원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8조 원대 정도로 보고 있고 네. 아마 삼성전자는 그거보다는 잘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야 뭐 네. 그거 아니고도 다른 섹터가 네. 워낙 근데 이제 많으니까. 중요한 게 지난 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요. 이제 네. 실적 나온 거 보면 SK 하이닉스가 2조 9천억 정도 나왔고요. 삼성전자 DS만 놓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무선 사업부, 스마트폰 쪽도 있고 가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거기서 그래서 반도체 DS 부문만 떼서 넣고 봐야 되는데 SK 하이닉스가 삼성 DS 부문보다 1조 더 나왔습니다. 지난 분기. 그리고 아마 이번 분기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한 4조 3천억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삼성전자가 한 4조 5천억 정도 예상. DS 부분 말씀하시는. 네, DS 부문만. 그러면 이게 그러면 삼성이 좀 더 잘 나왔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매출액 대비해서 이익이 이제는 하이닉스가 훨씬 많은 거죠. 그건 이제 첨단 반도체는 하이닉스가 훨씬 HBM으로 맞습니다. 상징되는 첨단 반도체를 하이닉스가 수출하고 있고 네네. 삼성은 아무래도 네. 과거 모델들에 과거 치중하고 있다. 레거시 쪽이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런데 돈 안 되는 반도체. 돈은 됩니다. 근데 돈은 물론. 되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HBM이라는 게 비트당 보통 단가로 보면요. 기존의 DDR5 대비해서 HBM이 1비트당 이제 가격으로 보면 한 6배 비쌉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부가 가치고요. 네. 올해 SK 하이닉스 연초에 올해 HBM 매출 추정액이 한 10조 원 정도를 봤었거든요. 그럼 10조 원 중에서 한 5조 원 정도가 이익으로 잡힌다 보시면 됩니다. 절반이 남아요. 앞서 HBM 이제 하이닉스가 당연히 앞서가고 있는 건 알고 있고 이제 마이크론 따라오고 있고. 근데 저 TSMC까지 이런 시장에 뛰어든다고 하면 파운드리 회사가 뭐 이게 진짜 영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TSMC는 그냥 계획이에요? 아니면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요? 요게 이제 약간 좀 혼란이 생길 수도 있는데 네. 이제 TSMC가 D램을 한다라는 건 아니고요. 네. 그 HBM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D램 아파트라고 하는데 그렇죠. 제일 밑단, 제일 1층에 이제 이걸 베이스 다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예요. 로직 칩. 그러니까 이게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D램인데도 거기 시스템 반도체를 깐다 이 맞습니다. 말씀이죠? 제일 네. 밑단에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깔고 네. 그 위에 D램을 8층을 쌓거든요. 그래서 그게 베이스 다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베이스 다이도 그 코어 다이, D램도 전부 SK 하이닉스가 해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요 다음 버전 HBM4가 되면 요게 이제 7나노 공정이 필요해요. 로직 다이에. 네. 네. 근데 메모리 회사가 7나노를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공정을. 네. 그래서 아마 그 베이스 다이를 이제는 TSMC한테 의뢰를 해서 생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TSMC가 일부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삼성 입장에서는 시스템 파운드리 사업 부문이 있고 시스템 LSI가 있기 때문에 로직 다이도 직접 설계해서 만들 수가 있죠. 네. 네, 그래서 수직 계열화가 가능하긴 한데 이제 중요한 거는 HBM을 일단 잘 해야지 그것도 이제 시너지가 나는 거니까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HBM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부회장 DS 부분 수장을 바꿨어요. 저는 삼성전자가 저 수장을 12월이나 1월에 안 바꾸고 지금 5월이잖아요. 5월에 바꾸는 건 제 경험으로는 처음입니다. 그죠? 저도 처음입니다. 잘해보자는 뜻도 있지만 네. 바꿔 말하면 아주 실망스러웠다 해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네, 충분히 추정 물론 가능합니다. 네. 앞으로 잘해보자는 뜻도 있겠지만요. 네네 맞습니다. 그죠? 이례적입니다. 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HBM만 놓고 보면. 네. 지금 이제 우리는 HBM이 삼성이 못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사실 그냥 일반 D램, 커머디티 D램도 지금 녹록진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삼성은 초격차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에 비해서 1년 혹은 2년 정도 기술을 로드맵에 앞서 있던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그냥 D램만 놓고 봐도요. 일부가 범용 디램 네,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범용 거죠? 네. D램만 놓고 봐도 지금 삼성은 1A가 메인이고요. 1A라고 하면 14나노대입니다. 근데 지금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벌써 12나노대로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1B까지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그냥 D램에서도 사실 기술이 지금 밀리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서버 반도체잖아요. 서버용 D램이잖아요. 서버용 D램에서 지금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HBM도 못하고 있지만 D램도 사실 삼성이 잘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규모의 경제 때문에 물량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예전에 우리가 삼성에서 1등, 압도적인 1등이라고 생각하던 그런 이미지들이 다 따져봐도요. 지금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로이터 관련해서 삼성의 HBM 이건 이제 HBM3E를 말하는 거겠죠? 이게 저 테스트 통과하지 못했다. HBM3일 겁니다. 3입니까? 네네. 네. 3하고 3 둘 다 안 되고 있죠. 네. 둘 다 안 되고 있습니까? 네네. 왜냐하면 HBM3도 지금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호퍼 칩은 올해까지 계속 그러니까 많이 지금 하이닉스가 한참 납품하고 있는. 맞습니다. 네. 네. 그것도 이원화 해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그것도 안 되고 그거 안 네. 됐으면 뭐 3는 더 어려웠을 더 거고요. 어렵겠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곱셈, 나눗셈은 잘 못하는데 미분, 적분 잘할 수 있습니다. 이 말하고 비슷한 거죠. 아 그렇군요. 아 삼성은 늘 된다고 지금 네, 지난해 계속- 말부터 우리 곧 엔비디아 들어갑니다 했으니까. 맞습니다. 네. 아 그런데 이제 3E 정도면은 그 미분 적분 정도로 어려운 그렇죠. 훨씬 수준인데. 어렵겠죠. 네네. 근데 그 검사를 TSMC에서 만드는 TSMC에서 검사를 해요? 발주처인 엔비디아에서 하지 않고. 엔비디아에서 이제 최종 콜을 줄 텐데 네. 아마 TSMC에서 이거 불량입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이걸 그러면 조립해서 써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마 TSMC에서 상당 부분 어떤 그런 콜에 대한 권한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제가 기사 보니까 대만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반도체 각축을 벌이고 있잖아요. 근데 TS 거의 이제 국가 산업이잖아요, 지금. 네네 맞습니다. 네, 기업을 떠나서. 그럼 이제 타이완 입장에서는 대만 입장에서는 삼성 거 조금 보수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조금 부족한데요. 이렇게 엔비디아에 전화해서 이게 조금 더 검사해봐야겠어요. 이런 음모론인가요? 사실 이거를 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네, 현직에 그 담당하는 사람 아니면 네. 알 수는 없는데 이건 저 뇌피셜입니다. 제 개인적인 네. 생각인데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엔비디아가 최종 어떤 콜에 대한 권한은 있지만 TSMC에서 이거는 불량품이어서 못 씁니다라고 하면 엔비디아가 이거 쓰세요. 그래도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러려면 엔비디아가 제조, TSMC의 어떤 팹에 대한 어떤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근데 사실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없습니다. 엔비디아는. 근데 만약 애플한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애플한테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애플은 파운드리에다가 이렇게 어떤 대응을 하게 하지만 네. 실제로 애플 엔지니어들은 TSMC 팹에 다 들어가 있어서요. 거의 공동 개발 수준으로 제조에 대한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한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양품인데 불량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는 아직까지 애플 수준의 그런 제조에 대한 경험 그리고 파운드리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도 파운드리가 있는데 삼성도 훨씬 더 큰 회사인데 왜 TSMC까지 가서 검사를 받고 거기서 납품하는 과정으로 갑니까? 삼성이 직접 하면요. 우리가 만들었고 자 이렇게 만들었어. 우리가 검사해 보니까 수율도 아주 좋아. 자 납품할게.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려면요. 네. TSMC가 하는 2.5D 패키징, 코워스라고 합니다.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반도체라는 게 이제 단독 주택이었다 그러면 네. 지금 2.5D 패키지 코어스라고 하는 거는 주상 복합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는 영역인데요. 여기를 TSMC가 또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코어스를 삼성이 아이큐브라는 기술을 가지고 대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죠. 만약에 아이큐브를 삼성이 일부 물량을 받았다 그러면 그런 식의 장난은 못 쳤겠죠. 근데 삼성이 그 기술이 아직까지 TSMC한테 전혀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삼성이 만약에 근데 뭐 보도를 보면 삼성의 임원진들이 엔비디아 들어갔다는 말도 있고 며칠 전 상황이죠. 삼성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건가요? 왜냐하면 지난해 말부터 계속해서 납품한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일단 지금 사실 어떤 구도라고 하죠. 네, 구도는 삼성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유리한 구도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수요는 폭발적이에요. 그 AI 지금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AI 가속기,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인데 네. 공급이 딸리죠. 근데 공급이 딸리는 게 그동안에는 TSMC의 파운드리가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해결되고 있는데 지금은 HBM이 이제는 병목이 되고 있습니다. 쇼티지 원인이 되고 네.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쇼티지 원인은 SK 하이닉스 혼자 독점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 들어와서 일부 물량을 담당해주면 이런 병목들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전혀 이걸 이제 물량을 못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젠슨왕이 그때 행사 때도 어프로브드라고 사인해주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이제 립 서비스 수준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렇게도 했는데도 삼성의 어떤 이제 그런 품질이나 수율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이제 더 이상 해줄 방법이 없는 거죠. 삼성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작 마음이 더 물론 삼성도 급하지만 정작 급한 건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더 급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뭐 사실 하이닉스보다 조금 떨어지더라도 써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이번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보면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계약 부채라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계약 부채가 지난 4분기 계약 부채가 한 1조 7천억 정도, 1조 5천억 정도 됐거든요. 계약 부채. 네. 그게 이제 보통 고객이 선수금 주는 거예요. 아, 그 부채를 잡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게 1조 5천억 정도 됐는데 이번 분기에 보니까 2조 7천억 정도로 1조 2천억이 늘었어요. 예, 그거 누가 줬겠어요? 엔비디아가 마음이 급한 맞습니다. 성금 주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입도 선매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급한 거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삼성하고 마이크론도 일부 납품을 하긴 하는데 네. 마이크론이 납품하는 물량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물량을 담당해 줘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선수금을 준 거죠. 네, 10억 달러 정도를 줘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청주 팹에다가 M15X라는 칩 팹을 네. 급하게 하고 또 터프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어지는 맥락이라고 보고 있어요. 로이터 보도를 보면 이제 발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몇 가지 문제 있고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수율 부분 했는데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요. 지금 현재 밝혀진 건 이런 부분이 문제다. 뭐 그것도 정확하게 뭐 담당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네. 영역이긴 한데요. 일단 기술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이 하고 있는 거는 TC-NCF라는 방식이고요. Thermal Compression Non-Conductive Film이라는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칩을 8단으로 쌌잖아요. 그러면 디램 하나 놓고 필름 하나 놓고 디램 하나 놓고 필름 하나 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리미로 이렇게 계속 해서 쌓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SK 하이닉스가 하는 건 MR 머프라는 기술이에요. Mass Reflow Molded Underfill이라는 기술인데 일단 가접합을 해놓습니다. 일단 디램을 가접합을 해놓고 이렇게 이제 우리 퐁듀 초콜릿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데 폭 담그면 그것도 코팅되고 이 층층 사이도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MR 머프라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일단 MR 머프가 발열 성능이 좋아요. 그러니까 NCF 방식 대비해서 한 발열 성능이 30%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GPU라는 게 굉장히 고속 연산을 하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나요. 네. 근데 그 옆에 있는 HBM도 열이 많이 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좀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양품을 생산하는 수율 그런 이슈도 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고단화 이렇게 필름을 깔고 쌌기 때문에
12층, 16층 가는 데는 유리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런 거 아닐 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MR 머프도 충분히 고단화에서도 괜찮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램 시장이라는 게 가격이 막 이렇게 요동치잖아요. 삼성이 이렇게 지금 엔비디아는 하루라도 물량이 아쉽고 삼성은 납품을 못 하고 있고 그럼 이럴 경우에는 반대로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가격을 좀 올릴 수 있어요? 이게 좀 HBM이라든 네. 그 메모리가 굉장히 특이한 건데요. 약간 파운드리 같은 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보통 우리 D램 이야기를 하면 보통 일반 서버용 D램이나 PC D램은 보통 월 단위로 계약을 해요. 그래서 고정 거래 가격이라는 게 공시가 되죠. 그래서 그게 네. 삼성전자의 주가를 막 네, 흔들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스마트폰용 모바일 같은 경우는 분기 단위 내고 해요. 그래서 3개월마다 이렇게 고정 거래 가격을 정하는데요. HBM은 연 단위 계약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이 가격에 물량을 얼마만큼 사갈게 라고 계약을 해요. 왜 시장에 왜 그런 관행이 자리를 잡은 왜냐하면 거예요? 이거는 주문형 메모리라서 그래요. 범용이 아니라 네. 주문형이기 때문에 이 칩을 생산하면 결국은 엔비디아 말고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향으로 만들면 AMD 향으로 만들면 AMD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운드리처럼 미리 가격하고 물량을 정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납품처에 유리하게끔 돼 있는 시스템이네요. 그러니까 공급하는 업체에 굉장히 유리한 그러니까요. 상황이죠. 네. 공급하는 업체. 맞습니다. 예.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이런 부분 때문에 높은 멀티플을 받는 겁니다.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삼성과 하이닉스의 기술 차이가 벌어진 그 첫 시점은 어디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뭐 한두 개 실체 가지고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물론이지만요. 같고요.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이 1등이라는 자만에 너무 오랫동안 젖어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삼성전자의 매출 성장률이 1%대입니다. 네, 거의 달러 기준으로 하면 거의 0%대 성장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거의 성장을 못했다고 볼 수 있고요. DS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전체. 삼성 전체. 네. 네. DS 부분은 더 안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반도체라는 게 헤게모니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반도체라는 게 모두가 범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PC 시대 생각해 보면 CPU, GPU라는 프로세서는 범용이었고요. 메모리도 D램, 낸드 플래시라는 건 범용이잖아요. 근데 우리 지난 10년 동안의 모바일 혁명을 거치면서 우리 프로세서가 주문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AP라고 해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해서 여러 팹리스 회사들이 설계를 하면 이거를 TSMC가 생산을 해줬죠. 네. 그러면서 TSMC가 원래는 저 밑에 삼성하고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삼성을 압도하는 시총의 회사가 된 거고요. 그게 모바일 혁명의 산물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AI 혁명이 시작됐는데 프로세서도 당연히 주문형으로 다 이제 가는 거고요. 중요한 게 이제 메모리도 주문형이 됩니다. HBM이라든지 이게 이제 모바일용 D램 같은 것도 이제는 지금은 범용을 쓰는데 점점 이제 주문형으로 갈 거예요. 빅테크들이 원하는 자기네들의 서비스에 최적화된 메모리를 요구하거든요. 네, 그런 쪽 시장이 계속 커집니다. 근데 초격차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왜 주문형은 빨리 못 돌아갑니까? 그거죠. 일단 범용을 잘하는 회사는요. 늘 만들던 것만 만들었으니까. 그냥 맛집인데 네. 욕쟁이 할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와서 아이고 이게 소금 좀 더 넣으면 맛있겠는데 맞춰서 써. 그냥 대충 뭐 내가 주는 대로 먹어 이런 거고요. SK 하이닉스는 2등이다 보니까 2등 업체다 보니까 고객이 와서 엔비디아 같은 업체가 와서 뭐 이거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 그래요? 들어보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게 결국 파운드리 서비스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서비스에 우리는 TSMC의 파운드리 서비스를 이야기하면서 기술만 강조를 하는데요. 사실 이 업의 본질은 서비스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데 맞춰주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은 그런 조직 문화가 아닙니다. 1등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HBM에 대해서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알는 건 이제 뭐 지난해 초쯤이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닉스라는 후발 업체와 삼성전자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어느 시점에서 사실 HBM 개발된 건 오래된 거잖아요. 근데 그 어느 시점에서 하이닉스는 그 개발을 이어갔고 계속 뭐랄까 뭐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게 삼성전자는 어느 순간 HBM에서 손을 뗐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HBM이라는 컨셉이 나온 거는 한 2009년도에 AMD라는 회사가 네, 이런 거 우리가 고성능 이런 그래픽 카드에 쓸 거니까 이거 한번 개발해 줘봐. 네. 라고 해서 이제 개발했고 2013년에 SK 하이닉스가 이제 HBM1이라는 걸 처음 개발했고요. 네. 그 사이에 삼성도 열심히 연구 개발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쪽 시장이 안 커지는 거죠. 왜냐면 HBM이 너무 좋은데
비싸고 수율도 안 나오니까 네. 그냥 기존의 GDDR이라고 하는 그래픽 D램을 그냥 쓰는 걸로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안 열리니까 삼성은 2019년에 이 팀을 해체해 버립니다. 그래서 접었어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우직하게 열심히 엔비디아하고 이런 것들 열심히 대응을 했죠. 그래서 근데 뭐 2022년 11월에 오픈 AI라는 회사가 챗 GPT라는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AI 혁명이 갑자기 시작돼 버렸고, 네.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여기 시장을 거의 독식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근데 SK 하이닉스가 오픈 AI를 예측한 건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볼 수 있죠. 운도 좀 작용을 했고. 맞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이제 4개 회사입니다. 엔비디아 있고 이제 그 만들고 있는 파운드리 있는 TSMC가 있고 하이닉스가 있고, 점점 이 동맹은 뭔가 자기들끼리의 뭐 동맹까지는 아니더라도 팀이 짜여져 가고 있고, 삼성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드는 방식도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뭔가 독립군이 되는 느낌이에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죠. 이제 우리 혹시 영화 어벤져스 보셨나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연합군은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 어떻게 이렇게 네. 돼버렸어요? 그렇죠. 네. 한미 반도체 이런 회사들을 어벤져스 군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특정 영역에서 굉장히 잘하는 업체고요. 삼성은 타노스입니다. 다 잘해요. 네. 근데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타노스가 강력한 거는 결국 인피니티 스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인피니티 스톤이 첫 번째 인피니티 스톤이 HBM이고요. 두 번째 인피니티 스톤은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는 iCube고요. 세 번째 인피니티 스톤이 3나노 게이트올 어라운드라고 하는 선단 공정입니다. 그 세 개를 하나도 못 하고 있으니까 당할 수밖에 없죠. 삼성의 생각은 어떤 거예요? 삼성은 다 잘하고 싶겠죠. 근데 일단 이번에 디어스 부문장 헤드까지 교체하면서 뭔가 강하게 미션을 주는 거는 저는 일단은 무조건 HBM이라도 잡아라. 왜냐면 시스템 반도체 2030년까지 1등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장기 목표고 중요한 거지만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서 본진이 털리고 있잖아요. SK 하이닉스한테 밀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마이크론까지 삼성한테 이제 막 위협을 하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전영현 부회장한테 일단은 HBM에 대한 기술 주도권을 가져와라. 이게 아마 이재용 회장이 미국 입장, 마이크론 이야기하셨으니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당장에 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HBM을 빨리 이제 수급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반도체 거대한 클러스터를 자국 내로 유치하고 싶어 하고, 그 가운데서 물론 이제 삼성이나 뭐 TSMC 같은 하이닉스 같은 걸 유치도 하고 싶지만 마이크론을 키워주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거대한 보조금을 지금 TSMC나 삼성한테는 준단 말이에요. 네. 반도체라는 게 사실 이게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술이라는 게 축적이 돼야 되고요. 그 경험이라는 게 계속해서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나 인텔 같은 자국 기업이 잘하면 좋겠죠. 근데 갑자기 큰 돈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이 그러면 벌써 됐어야 되죠. 근데 안 되거든요. 그러면 미국은 합리적인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거는 장기적으로 롱텀으로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자기네들이 기술이 안 되니까 일단은 기술을 가진 업체들을 들어오게 이제 압박과 회유를 하겠죠. 그게 이제 지금 칩스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사실 산업 측면에서 보면은 뭐 삼성이 들어오든 TSMC가 들어오든 우리 영토 안에서 만들면, 거기서 생산하면 여기서 법인세 내고 여기서 고용하고 또 여기서 다른 산업과 집약해서 같이 발전하고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면, 사실은 마이크론이 그걸 개발하나 뭐 HBM3E를 개발하나 뭐 삼성전자가 개발하나 이제 그 단적으로 그것만 봐도 큰 차이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 마이크론 미국 회사라고 하지만 네. 그 실제로 HBM이나 이제 그 원 베타, 감마 같은 선단 공정을 어디서 하냐면요. 일본하고 대만에서 주로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치킨 게임 하면서 그 메모리 회사가 원래는 그 디램 회사가 수십 개 있었는데 네. 다 나가 떨어졌잖아요. 그때 싸게 주워 담은 회사가 마이크론이에요. 그때 엘피다나 뭐 이런 그 키몬나나 이런 회사들 엘피다가 일본의 네네. 그 D램으로 마지막까지 치킨 게임 했었죠. 삼성전자하고. 네. 그걸 인수한 회사가 마이크론이고요. 그래서 네. 지금 뭐 마이크론의 EUV 그 공정이라고 하는 극자외선 공정도 결국 일본 쪽에 팹에다가 지금 깔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래서 미국 그 칩스법 관점에서도 미국 내에다가 첨단 팹을 까는 게 중요한데 아직까지 마이크론이 미국 내 첨단 팹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5세대
HBM 이야기 좀 해보죠. HBM3E. 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의 기술 격차, 또 타 업체와의 기술 격차는 지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사실 뭐 아직 양산되는 게 없기 때문에 네.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건데요. 그냥 하이닉스는 이미 계약까지 다 했다고. 네, SK 하이닉스는 일단 올해 생산한 물량이 다 이 팔렸고요. 시장은 다 입도선매군요. 네, 그냥 맞습니다. 만들기만 하면 계약이 되는군요. 맞습니다. 네. 이미 올해 거 다 팔렸고요. 그리고 네. 내년 것도 거의 다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생산할 것도 거의 다 팔렸고요. 네. 심지어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가 돈 줄 테니까 더 만들어줘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이제 뭐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1년짜리 계약이 2년짜리 계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업계에서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사는 쪽에서 불리하게 지금 살려고 하고 파는 쪽은 점점 더 유리해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된 이유는 결국은 경쟁사들이 이쪽으로 못 들어오고 있는 거죠, 생각보다. 예. 그래서 마이크론도 사실 우리는 여기 들어와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마이크론의 HBM 올해 매출 그 목표액이 7억 달러입니다. 7억 달러면 1조 원이 안 돼요. 네. 예. 근데 올해 170억 달러 중에서 7억 달러밖에 안 되니까 사실 물량이 그게 굉장히 미미한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SK 하이닉스 혼자 지금 하드 캐리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HBM 시장에서는 마이크론이 D램에서는 한 20% 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네. 마이크론도 한참 떨어져 있고 하이닉스 혼자 열심히 앞장서가고 있는 건 네, 맞습니다. 분명하군요. 그렇죠. 네. 이제 적어도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의 차이는 마이크론은 퀄 테스트를 통과해서 일단 공식적으로 납품을 하게 됐고요. 네. 삼성은 아직 그것도 안 되고 있는 거죠. 될 듯 하면서 네. 안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앞서 HBM 기술적인 설명도 좀 해주실래요? 3E가 HBM3에 비하면 어느 정도나 앞서가는 것이고. 네. 네. 일단은 뭐 성능이 굉장히 빨라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훨씬 더 빨라졌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중요한 게 이제 대역폭입니다. 대역폭. 그러니까 일단 용량이 커지는 것도 중요한데요. 용량도 일단 커집니다. 보통 기존에 HBM3 같은 경우는 16GB가 메인인데 이제 HBM3가 되면 24GB까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역폭이 기존에는 900GB, 초당 900GB 정도로 되는데 HBM3가 되면 거의 이제는 1TB 정도 수준의 어떤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만큼 이제 제가 이제 블랙의 아키텍처 설명하면서 트랜지스터 집적도나 속도가 그만큼 좋아졌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GPU가 그렇게 좋아지면 그 옆에 붙는 HBM도 그만큼 맞게 같이 좋아져야 되는 거죠. 네. 삼성에서 생각하는 온 디바이스 AI 좀 여쭤볼까요? 네. 그건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일단 이제 그 AI라는 게 네. 지금 이제 그 챗GPT라는 서비스가 나오면서 AI 혁명이 시작됐고요. 그래서 이제 오픈 AI의 챗GPT와 지금 구글의 제미나이라는 모델이 네. 둘 다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이 초거대 언어 모델을 가지고 두 회사가 거의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여기 이제 보통 사람들이 딱 거기까지 압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엔스로픽이라는 이제 벤처 회사가 이제 클로드 3라는 거에 꽤 쓸만한 이제 2강 1중 정도의 경쟁 구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는 이제 우리 조지 오웰의 1984에 보면 빅브라더 나오잖아요. 그 빅브라더 같은 모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AGI, 초지능, 범용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착한 친구면 네. 영화 아이언맨의 자비스 같은 친구가 되는 거고요. 이 친구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영화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이 되는 겁니다. 그 경쟁이 있고요. 네. 그 밑단에 있는 것들. 그러면 여기 이만큼의 자본력과 인력이 없는 기업들은 어떻게 하냐? 이제는 특화된 모델을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 LLM이라고 하면 라지 랭귀지 모델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스몰 랭귀지 모델도 있을 거 아니에요. 라지 랭귀지 모델과 스몰 랭귀지 모델이 딱 기준점이 매개 변수가 한 300억 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메타 플랫폼스. 메타가 오픈 소스로 풀어준 라마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많이 이제 그 개조해서 자기들 리눅스처럼 그렇게 많이 개발하는데 그런 쪽에 상용화돼 있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라마 메타 자체가 라마를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픈 소스처럼 풀었잖아요. 그래서 라마를 가지고 가서 막 이렇게 자기들한테 맞게 개발하는 업체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런 쪽에서는 이제 스몰 랭귀지 모델이 나오는데 스몰 랭귀지 모델을 우리 디바이스에 올리면 이게 온 디바이스 AI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신이 끊겨도 이 기기 자체에서 이제 연산이 되게 하는 건데 이 300억 개라는 건 사실 지금은 너무 크고요. 디바이스에 네. 올라가기에는 지금 나오는 모델들은 보통 한 30억 개에서 한 70억 개 정도 매개 변수를 채택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AI 스마트폰은 올해 초에
삼성이 공개한 갤럭시 S24에 들어간 가우스라는 모델인데요. 뭐 재밌긴 했습니다.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통번역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에다가 동그라미 그리면 서클 투 서치 이런 이제 뭐 검색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사실 킬러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새로운 기술 가지고 어플리케이션 잘 만드는 회사가 애플이잖아요. 매끈하게. 그래서 애플이 이제 온 디바이스 AI를 할 건데 네. 그거에 대한 힌트를 6월에 WWDC라는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공개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업체가 또 주목할 만한 업체가 있어요. 퀄컴이라는 업체인데요. 퀄컴은 그 안드로이드 OS의 칩셋, 두뇌 칩을 하는 회사죠. 그래서 스냅드래곤이라는 칩을 주로 생산해서 납품을 하는데요. 이 회사가 AI PC용,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안드로이드 OS가 아니라 윈도우 OS용 칩셋을 내놨는데 그게 스냅드래곤 X 엘리트라는 칩이에요. 네. 근데 이 칩이 기존의 인텔이나 AMD 칩 대비해서 AI 성능이 대박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 하반기 온 디바이스 AI의 주요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교롭게 뭐랄까 이 클라우드 기반의 AI 시장에서 뒤처진 거대 기업, 빅테크 기업들이 삼성전자나 애플이나 안 되니까 온 디바이스라도 해보자. 근데 온 디바이스로 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킬러 컨텐츠는 안 될 거라고 하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휴대폰 안에 이제 장착돼서. 네네. 예. 일단 이제 애플이 그동안 이제 네.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개한 어떤 모델을 가지고 추정을 해보자면 네. 결국 온 디바이스 AI가 뭔가 킬러 어플리케이션 되려면 에이전트 AI라는 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면 얘가 기기에서 찰떡같이 알아듣고 명령을 실행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애플이 공개한 패럿이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미지를 주고 이 이미지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물어보면 AI가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네. 챗 GPT나 제미나이랑 뭐가 다릅니까? 그거는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매개 변수가 막 1조 개 수준의 네, 물론. 굉장히 헤비한 그러니까 걸로 돌리는 거고. 물론 네. 물론 뭐 거대한 에너지를 쓰고 네. 뭐 이렇지만 네. 어쨌든 그게 더 편한데 제가 말씀드린 건 네네. 애플이나 뭐 삼성의 휴대폰에 그게 장착이 된다면 네. 온 디바이스 AI 그게 어떤 장점이 있냐고. 이 기기 자체에서 작동하는 거죠. 이 기기 자체에서. 네. 아니 근데 물론 아니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모두 다 기기 네네. 안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클라우드 AI가 되면요. 네.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에서 연산을 해서 네. 통신을 가지고 타고 오잖아요. 네. 그러면 지연이 굉장히 있습니다. 시간, 네. 시간이 몇 초, 심지어 뭐 그런 것들이 한참 걸릴 때도 있고요. 시간의 장점.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에이전트 AI라는 건 내가 기기한테 이야기했을 때 바로 사람처럼 이렇게 반응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클라우드 AI 가지고 그게 힘들죠. 네, 그리고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많은 어떤 통신 트래픽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 기기 자체에서 이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거를 이제 그 한 매개 변수 30억 개에서 한 70억 개 수준으로 해서 구현하겠다라는 게 애플을 포함한 대다수 이제 디바이스 업체들의 지금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미지를 통해서 뭐 내가 배달의 민족의 앱에다가 이제 지금 주문을 하려면 내가 일일이 터치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시리한테 이런 온 디바이스 AI가 된다 그러면 여기에 화면에 떠 있는 거 제일 오른쪽 위에 있는 쫄면하고 돈가스를 나 5시에 우리 집으로 배달해 줘. 라고 하면 이제 얘가 그렇게 수행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에이전트 AI로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관련된 어떤 그러니까 메모리 기술과 소프트웨어 기술 같이 가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기 자체에서 구현하려면 네. 기존의 칩셋에서 그 AI를 전용으로 처리하는 NPU라는 블록이 있거든요. 네. 그쪽이 면적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지금 그 온 디바이스 AI는 스마트폰보다는 PC에서 좀 더 빨리 개화할 거라고 보는 전망들이 많고요. 그런데 정말 이게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되려면 스마트폰에서 구현되는 게 제일 좋다. 근데 스마트폰의 문제는 이게 아무래도 배터리, 예, 그 정도의 고성능 어떤 매개 변수를 돌리게 되면 온 디바이스 AI를 한 2-3시간만 쓰면 배터리가 방전돼 버리거든요. 근데 PC는 크고 유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죠. 당장은. 그것도 역시 에너지 문제군요. 또. 맞습니다. 네, 결국 전성비 문제입니다. 또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AI는 계속해서 속도를 개선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누가 더 먼저 가느냐의 싸움입니까? 아니면은 이미 승부는 난 싸움입니까? 이게 이제 재밌던데요. 이게 AI라고 하지만 이 AI의 기술 흐름이 우리 뭐 예전에 사람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뭐 이렇게 호모사피엔스로 결국 진화하잖아요. 네, 네. AI라는 기술도 그래요. 처음에는 AI라는 그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AI에 대한 그 컨셉을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수십 년 동안은 암흑기였어요. 왜냐하면 AI라는 게 컴퓨팅 파워가 못 따라와지니까 이게 사람이 프로그래밍해서 하는 게 한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이 프로그래밍 하는 것보다는 기계한테 컴퓨팅 파워와 빅데이터를 주고 스스로 학습을 시키게 하는 머신러닝이 메인이 됐고요. 네. 그 머신러닝 중에서 사람의 신경망을 모방한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메인이 됐고요. 그 딥러닝이라는 기술 안에서 한 갈래가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이 2017년에 나왔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 AI 기술은 모두 트랜스포머 알고리즘 기반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의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은 스케일링 로우라는 특징이 있고요. 네. 스케일링 로우라는 게 뭐냐면 컴퓨팅 파워와 빅데이터만 많이 넣어주면 이 AI 모델이 선형적으로 계속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네 서버에다가 엔비디아 GPU 많이 갈아 넣으면 성능이 계속 좋아져요. 근데 누구도 피크 아웃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좋아질 때까지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가 제일 매개 변수가 큰 모델인데, 매개 변수가 1조 개에서 한 2조 개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결국은 AGI까지 가야 되잖아요. 경계현 사장이 얼마 전에 이제 이야기한 거로는 매개 변수가 적어도 1000조 개는 돼야지 아주 기초적인 AGI가 가능할 거다. 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돈을 벌 기회가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머전트 어빌리티라는 특징인데요. AI한테 계속해서 그렇게 컴퓨팅 파워를 높여주고 빅데이터를 많이 줬더니 얘가 어제까지 못하는 걸 갑자기 하는 거예요. 우리 아기가 처음에 엄마 아빠 못하다가 갑자기 하다가 네. 기어다니다가 갑자기 서서 다니듯이 AI가 그동안 못하던 기능들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빅테크 업체 입장에서는 얘가 어디까지 잘하는지 보자.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투자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게임이 끝날 때까지는 이 AI 가속기 사이클은 안 끝난다고 볼 수 있죠. 무섭습니다. 네. AI 반도체 시장이 사실은 뭐 지금 막 승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고 어쩌면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류가 지금 AI라는 데서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CPU와 GPU의 시장이 있었고, 이제 메모리 시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HBM이라는 연산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 시스템이, 그런데 이제 HBM이 GPU의 기능을 또는 그 시장으로 파고드는 그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우리 컴퓨팅 구조라는 거는요. 네. 이제 폰 노이만이라는 천재가 고안한 구조예요. 네. 그러니까 프로세서가 있고요. 데이터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뭐 HDD나 SSD 같은 게 있겠죠. 여기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연산을 하는데 항상 이 데이터를 불러오는 속도가 연산 속도를 못 따라가요. 그래서 항상 병목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읽기 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D램이라는 버퍼를 갖다 놔요. 그래서 제일 윗단에 프로세서, 중간에 D램, 제일 밑단에 SSD 같은 스토리지가 있는 게 이제 컴퓨팅 구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기존의 컴퓨터 구조는 잘 돌아갔는데 이게 AI 시대로 오면서 뭐가 문제냐면 AI는 사람의 뇌를 모방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의 뇌는 프로세서하고 메모리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프로세서이자 메모리면 제일 좋은 건데 그런 컨셉은 있어요. 뉴로모픽 반도체라는 컨셉은 있는데 그걸 기술을 구현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당장은 뉴로모픽 반도체가 안 되기 때문에 프로세서하고 메모리를 최대한 가까이 붙여놓고 한 개처럼 작동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게 프로세스 니어 메모리입니다. 그게 그래서 GPU하고 HBM 아파트를 붙여서 실리콘 인터포저로 2.5D 패키징한 이유가 최대한 두 개 가까이 붙여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프로세스 인 메모리로 가면 되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화 네,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네. 그 프로세서가 메모리화 되는 걸 수도 있고요. 네. 메모리가 프로세서화 그러네요. 되는 걸 수도, 예, 네. 이게 누가 주도권을 가져갈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게 결국은 컨버전스 되는 거는 AI가 시대가 지나면서 당연히 가는 방향인데 누가 주도권을 가져갈지는 모르죠. 그 말은 우리처럼 이렇게 D램 시장에서 기술력이 있는 나라에서 시스템 반도체 기회가 온다는 말이기도 하고, 시스템 반도체에게 우리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뺏길 수도 있다, 이 말. 정확한 말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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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예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그 정도 전망할 능력은 없지만 네. 어쨌든 우리의 메모리 주도권이 뺏기지 않게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을 여쭤본 게 아니고 기술을 여쭤본 거예요. 네. 기술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뭐 지금은
뭐 메모리가 프로세서를 이렇게 컨버전스 하기는 우리가 아직까지 기술이 부족하고요. 네.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GPU 같은 거를 우리가 설계할 능력이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면 네. 뭐 엔비디아 같은 업체들이 HBM을 만들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당분간은 이제 공생 관계로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어느 시점이 되면 한쪽을 내재화하려고 하겠죠. 네. 5년이나 5년 정도 지나면 뭐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장 처음에 이제 그렇게 분류하잖아요. 시스템 반도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그 시장이 뭐 격차가 완전히 그 담이 완전히 없어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AI의 저 문외한인 사람까지 저 이영수 대표님 정말 쉽게 설명 잘하시네요. 이해가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쏙쏙 됩니다. 네. 고객이 원하는 주문형 반도체 시장으로 이제 뭐 커스터마이즈된 시장으로 이제 범용 반도체 시장에서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범용 시장의 마켓 시장은 그만큼 줄어들 거고 수익성 갈수록 떨어질 거고 그렇게 봐도 됩니까? 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디바이스라는 게 꼭 최첨단 반도체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레거시 반도체가 근데 필요한 영역도 디바이스도 계속 버전업이 되니까. 네네 맞습니다. 뭐 그렇긴 한데요. 네. 그래도 그 전체 어떤 양으로 보면 여전히 어떤 레거시 반도체도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쪽이 다 그렇게 된다라고 보는 건 약간 어폐가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하이엔드 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런 시장이 계속해서 커진다.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커진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던 시장이 새로 생기면 분명히 기회를 주고 거기에는 또 기회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뭐 범용의 어떤 그런 쪽에서 중국하고 가격 경쟁을 하기보다는 새로 뜨는 하이엔드 시장을 잡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이엔드 시장을 계속해서 초격차 기술로 치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이제 주로 반도체 중심으로 제가 궁금한 거 중심으로 여쭤봤는데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나요? 중요한 부분이? 글쎄요. 네, 대부분 다 한 것 그러면 같습니다. 네. AI 혁명이 보통 10년 사이클로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직접적인 질문을 드릴까요? 이게 하이닉스나 뭐 엔비디아 같은 기회를 놓친 투자자들에게 다음은 이제 어떤 기술들을 좀 우리가 눈여겨 볼까요? 그걸 좀 하나씩 좀 공부해 볼까요? 일단 이제 그 혁명이라는 건 갑자기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준비된 혁명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갑자기 돌발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혁명이 일어나면 제일 급한 것부터 수급이 몰려요. 급한 거. 그러니까 AI 혁명이 시작되면서 제일 급한 게 지금 AI 가속기거든요. 네. AI 반도체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 오픈 AI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돈은 왕서방이 아니라 황서방이 벌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이 슈퍼 사이클이 일어난 거고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까지는 AI 반도체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엔비디아 칩의 병목의 원인이 뭐였냐? TSMC 코어스라는 캐파가 부족해서 이 병목이었고요. 이제 병목이 점점 HBM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AI 반도체가 다 세팅이 되면 뭐가 문제냐? 데이터 센터가 부족해요. 왜냐하면 정말 이런 AI는 많은 연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니까 지금 아마존 같은 회사는 아마존 웹 서비스가 세계 1위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잖아요. 향후 10년 동안 1,500억 달러를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이 1,500억 달러는요, 연간 서버 시장하고 맞먹는 규모입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는 향후 6년 동안 1,000억 달러를 투자해서 메가 데이터 센터, 엄청 큰 규모의 메가 데이터 하나 늘어날 때는 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렇게 네네. 옆으로 눕혀놓은 것만큼의 맞습니다.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진다면서요. 그래서 네. 데이터 센터가 해결되면 중요한 게 전기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AI의 연산을 공급할 전기가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전기기 때문에 난리죠. 네. 왜냐하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3분의 1이 미국에 있거든요. 한 33% 정도가 미국에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AI 하이엔드 데이터 센터는 미국에 많이 설립이 되겠죠. 근데 기존에 우리가 구글에다 검색 한번 하면 0.3와트 정도의 전기가 소모돼요. 네. 근데 우리가 챗 GPT한테 일반적인 구글링은 0.3와트.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챗 GPT한테 질문 하나를 프롬프트 하나를 주면 얘가 답변도 이만큼 뽑아내잖아요. 그러면 2.9와트 정도가 소모됩니다. 거의 9배, 네, 9배, 10배 정도 10배. 되죠. 네. 그런데 우리가
텍스트를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달리에서 이미지를 뽑는다 그러면 텍스트 할 때보다 6배가 늘어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 60배. 그렇죠. 네. 연말이 되면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면 동영상 뽑아주죠. 소라라는 서비스가 오죠. 그러면 그거는 몇십 배가 돼요. 그러니까 이 전기를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갑자기 미국이 송배전망 그리고 변압기 같은 것들을 급하게 주문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AI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지금 우리가 원자력 발전 뭐 이런 네. 거에 대한 관심이 막 집중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ESG라는 트렌드가 2050년까지 탄소 제로 하겠다고 했고 미국이 2035년까지 우리가 청정 에너지 가지고 100% 전기 생산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거는 AI가 있기 전에 약속한 거예요. 아마 저는 그 약속이 딜레이 될 가능성,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ESG 전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ESG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GSE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AI라는 게 참 냉정해요. 잔인하죠. 네. AI는 AI가 좋으면 군사 기술도 뛰어나지고. 왜 GSG 왜 가버넌스가 앞으로 나오니? 그러니까 ESG가 중요하긴 한데 네. 우선순위가 이제는 네. 환경이 뒤로 간다. G가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네. E가 뒤로 간다는 말씀이셨군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분위기를 보면 이거는 이제 뭐 트럼프가 되면 더 심해질 거고요. 아마 조 바이든이 재선하더라도 아마 환경에 대한 것들은 그 전보다는 아마 좀 어떤 후퇴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AI가 더 급하니까요. AI는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데 되게 중요하고요. 군사 기술로서도 AI는 중요하고 앞으로는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도 AI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 AI를 잘하면 군사력도 강해지고 경제도 좋아지는데 지구를 위해서 양보하겠어. 과연 그런 국가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마지막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군사력과 안보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잖아요. 모든 군사 시스템이 지금 AI 기반으로 정말 거대한 혁명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맞습니다. 삼키고 심지어 ESG 트렌드마저도 저만큼 민주당이 바이든이 집권하더라도 그렇게 본다 이 말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이잖아요. 네. AI하고 로봇은 사람을 해치면 안 되죠. 그게 기본 룰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전쟁 중에는 AI 드론이 러시아 병사를 죽이고 있고요. 우크라이나산 AI 드론이 러시아 병사를 죽이고 있고 러시아가 만든 무인 로봇이 우크라이나 병사를 죽이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누군가는 그 전쟁에서 나오는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누군가는 있겠죠? 인간이 수천 년간 해온 전투 작전 룰이 바뀐대요. 네, 맞습니다. 소대가 이동하고 중대가 이동하고 전차가 이동하는 그 전투 교본 자체가 AI가 그걸 읽고 있기 때문에 드론이 그걸 읽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그냥 다 100점 100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전투 지형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젠순왕 이야기 하셨잖아요. 젠순왕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대표님 표현대로 하자면 완전 쏙쏙 뽑아먹고 있다. 네, 우리는 그냥 엔비디아 그러면 그 GPU 업체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대부분 예전에 게임 그래픽 프로세서 하는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플랫폼 회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엔비디아가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예전에는 GPU만 팔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어떤 경쟁력은요 소프트웨어 생태계입니다. 엔비디아 칩을 엔비디아 칩이 부족하면 AMD 같은 칩 쓰면 되잖아요. 아니면 자체 설계 칩 쓰면 되잖아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엔비디아 칩을 쓰면요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쓸 수 있습니다. 2006년부터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쓰면서 거기에 수많은 어떤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들을 쌓아놨겠죠. 네. 네. 그러면 개발하려면 여기서 소스 코드를 갖다 쓰면 돼요. 그러니까 개발을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새로 개발하진 않잖아요. 기존에 있던 것들 오픈 소스도 많이 갖다 쓰고 하잖아요. AI 모델링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소스 코드들이 필요한데 그게 쿠다에 다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강력한 경쟁력인데 이제는 엔비디아 칩을 사면 쿠다를 공짜로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시뮬레이션이죠. 예전에는 우리 자동차 충돌 테스트 같은 멀쩡한 차 막 박치기 해서 날렸잖아요. 요즘에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디지털 트윈이 어떤 기술이냐면 영화 매트릭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실하고 가상이 물리 조건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가상인지 현실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 그런 데서 계속해서 그냥 아주 건물도 높게 지어보고 스마트 팩토리도 돌려보고 자동차 충돌 테스트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옴니버스에 또 수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겠죠. 엔비디아 칩을 쓰면 이제 그 옴니버스를 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GPU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인텔 CPU, 사파이어 래피즈 같은 CPU에다가 엔비디아 GPU를 붙여서 AI 서버를 만들었는데 네. 이제는 엔비디아가 직접 설계한 CPU가 있어요. 그레이스라는 그 그레이스를 엔비디아 그러니까 그레이스 호퍼가 되는 거고요. 그레이스 블랙웰이 되는 거, GB200, GH200 이런 식으로 해서 묶어서 팝니다. 묶어서 사면 좋은 이유가요. 엔비디아의 기술력 중에 하나는 칩과 칩, 서버와 서버 간의 병렬 연결이에요. 그게 NVLink라는 기술인데요. 네. 그게 이제 다른 회사들 걸 쓰면 거기서 연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로스가 생기는데 엔비디아는 로스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묶어서 이제는 CPU하고 GPU 같이 팔고 이번에 블랙웰 아키텍처 공개할 때는 CPU 36개하고 GPU 72개를 서버 렉이죠. 이걸 엔비디아는 자이언트 GPU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개처럼 작동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공하겠다 이야기했고 여기서 열이 많이 나니까 액침 냉각이라는 솔루션까지 제공해서 나중에는 데이터 센터까지 해주겠다. 네. 네, 그리고 로봇 개발하는 그루치라는 플랫폼 공개했고요. 그리고 바이오니모라는 신약 개발 플랫폼까지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떻게 GPU 업체겠어요? 플랫폼 회사죠. 네. 엔비디아의 뭐 믿을 수 없는 실적과 성장세 제일 첫 질문으로 드렸는데 주가에는 다 반영이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시청자분들이 제일 기다리는 네. 질문을 제일 마지막에 드리네요. 일단 이번 실적을 놓고 보면요. 네. 다음 분기 실적에서는 성장률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랬는데 적어도 다음 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엔비디아가 크게 추세를 하락하는 조정은 없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삼성전자는 좀 반가운 소식이 있을까요? 우리가 뭐 그 속사정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어떤 부분에 왜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는지 기술적인 건 잘 모르지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삼성의 펀더멘털로 보면 네. 기대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당분간은.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식시장에서는 다들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뭔가 희망을 줘도 주가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항상 대중들하고 반대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AI 반도체 시장 살펴봤습니다. HSL 파트너스의 이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